오늘 화요일 코너는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고 검찰 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를 해봅니다.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 김필성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죠. 지난 7일에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검사 출신, 게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 이런 말하면은 난 무서울 것 같아. 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그 특징을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되게 적대적으로 너무 적대적이에요. 인간관계와 공격적이에요. 정치관 네. 적대적인 정치관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사의 때를 못 벗었다. 두 번째는 좀 영혼이 천박하고 상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검사의 때를 못 벗었다는 거는 검사는 자기 그 수사 대상자, 피조사자를 그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고 자기 수중에 넣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관, 그 세계관 이걸 아직 직무 수행 태도를 아직 못 벗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검사 저 수사할 때 사람 많이 죽었다. 뭐 이제 앞에 시체가 질비하다라는 말을.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희 온 국민이 아는 사람인데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어요. 근데 유독 그날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신원 확인을 위한 거니까 나중에 보완을 해도 되고 카피해서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굉장히 고위직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나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시고 임시신분증 발급받아 오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는 내 수중에 있다. 기선제압을 하고 시작하려는 거잖아. 그리고 우병우 검사가 수사를 한참 할 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덜 유명한 사건이지만 안상형 부산시장이 우병우 때문에 자살을 했죠. 왜냐면은 왜요? 부산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 서울로 일부러 불러요. 그런 다음에 서울에서는 아무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는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한다. 라고 해서 딱 길을 죽여 넣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호송차에 타고 오는데 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부산시장이셨는데 캔을 줘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거기다 가라고? 화장실 못 간다. 여기 차에서 이 깡통에 소변을 봐라. 그래서 그분이 너무 굴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입고 있던 수의를 벗어서 구치소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검찰의 행태라는 거죠. 저 사람을 모욕을 주고 굴욕감을 안기고 내 수중에 넣는 거. 이런 적대적인 인식에서 못 벗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한테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사실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건데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검사들이 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을 막 하는데 이 말을 막 하는 게 자기가 절차를 위반했다 또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겁없이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 중의 사건이라서 구체적으로 하기 좀 그런데 고소인에게 편파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근데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절차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직권남용이 되든 뭐가 되든 결국
좀 자기네가 공수처, 기소하니까? 예,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생긴 게 좀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일을. 네. 이제까지 자기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이 처벌받거나 자기들이 문제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 이 사람들은. 김 변호사님 지금 말하고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하기의 특징이 있어요. 네. 항상 상대방 말에 받아쳤다. 뭔가 응수하고 지나갔다라는 인상만 남길 뿐이지 메시지 내용은 정작 기억이 안 내용이 나. 없어요. 예. 그런 말 말장난으로 상대방을 명구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거 거기까지 하면 딱 끝이에요. 상대방이 그렇죠. 질문한 건 없어져 버려. 예, 우리 말이란 게 자기의 의사, 감정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건데 그 말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 이제 언론이 엄청 들여다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네. 예,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되는데 검사들이 언론이 받아쓰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나가면 언론이 이렇게 써질 것이다라는 식의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언론을 의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검찰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여기 좀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수치심 주고 막 이렇게 막대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권수사와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와 관계된 것들이 전부 법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내부 훈령, 그러니까 그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 내부의 내부 규정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 규정 중에 상당수는 밖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에 관계된 것들이라서 법으로 사실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규정들을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시행령 정치가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규칙들이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훈령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런 그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밖에서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다시 좀 시스템이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말하지만 검사 독재? 그렇게 검사 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말해도 틀립니다. 검사 독재를 하더라도 실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을 호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서 그 한 비대위원장의 독재의 개념은 우리 정말 군사 독재 뭐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구금하던 그런 걸 시대. 말하나 봐요. 근데 검사들은 그 법 기술을 활용하잖아. 어떻게 네. 하면 구속영장이 잘 나올 수 있냐, 압수수색 영장이 잘 나올 수 있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잖아. 뭐가 네. 독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군부 독재처럼 이렇게 총칼 들고서 위협하는 게 아닌데 뭐가 독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근데 느낌이 국민은 있어요. 체감적으로 검찰 독재라고, 검찰에 의한 공포 정치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파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참고서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네. 법원에서 하는 공적 절차는 다 절차를 지켰죠.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조작간첩하게 불교 패고 했을 때 이제 관련 사건들을 하면은 마지막에 거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내가 높은 데서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소되기 전에 높은 데서 왔다. 내가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러 왔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고문이나 이런 거 당한 적 있냐라고 누가 와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는 얘기해도 되나 보다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시 돌게 패거든요. 네.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면 법정에 나와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법정에 나오면 모두 다 보잖아요. 공개되니까 거기서 돌게 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원에서는 그런 형식적 절차는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 말은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독재 시절에 어떤 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완전히 엉망진창됐고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지금 지난 2013년에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때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그 회사, 건설 토목 기업 있어요. 그 회사로부터 15억 8천만 원 정도를 뇌물을 받아서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2021년도에 감사원의 의뢰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에서는 아직 증거 확보가 좀 미진하다 하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가 같은 달 이 뇌물을 받은 김 씨 등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니까 니네가 다시 해라 이러면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김 씨에 대한 사건을. 왜 그러는 거죠? 글쎄요, 이 관련자들의 내심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으나 그 저의 내피셜을 돌리면 일단은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은 다음에 공수처에 넘겼다는 거고 그러면 그냥 저 신뢰할 수 없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그 수사의 단서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인데 공수처는 왜 구속영장을 받는데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이건 이분이 굉장히 힘 있는 정관 변호사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증거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하고 검찰이 서로 톱니바퀴가 맞아 도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소 제기를 해달라라고 공수처는 요구했더니 검찰은 이 상태로 우리 공소 유지 못한다. 추가 수사해줘. 우리가 너네 시다발이냐. 우리가 수사 더해서 기소하란 말이냐라고 보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잡음이 외부적으로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사 보강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점을 더 조사해서 보완을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던가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깥으로 잡음을 낸다는 건 저는 내막은 검찰이 이때까지 공수처를 굉장히 적대시해 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검찰에 공격당했던 걸 보면 제일 처음에 이성용 검사장을 공수처가 수사할 때 황제 소환 논란으로 언론에 그걸 배포하면서 그걸 뿌리면서 공수처를 욕보였죠. 그 다음에는 임세진이라는 그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자기 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로 작성됐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공수처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검찰이 공수처를 공격하고 욕보이는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죠.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해놓고 기소해달라고 이제 보내요. 근데 기소를 검찰에 안 하고 문기적거리거나 뭔가 좀 이상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진 셈이에요. 해봤자 의미도 없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받은 공수처부터 이걸 받은 검찰은 야 이걸 수사 보완해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야. 마치 경찰처럼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 거 니네가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 보고 다시 수사를 보완하라 마라 이러는 거야. 이래서 서로 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공수처 만들 때 이 기소권과 관련해서 이 제대로 좀 안 만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 공수처 못 해먹겠어. 내가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권한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협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이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지 말씀하셨던 기소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공수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좀 더 객관성이나 좀 더 이제 이런 것 독립성이 담보된 수사기관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부패 협약이라는 유엔 협약이 있고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 가입하면서 원래 만들 의무가 생긴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나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권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공소제기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감으로써 결국은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거나 뭐 처벌해야 될 상황이 되면 공소제기가 중요한데 여전히 공소제기권을 검찰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때 검찰 개혁을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소 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공소제기까지 진행을 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공격이 있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 별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수처에 최대한 공소제기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주장이 먹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온 건데 수사기소 분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들, 그다음에 공소제기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다른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충분한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에 있어서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같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범위를 좁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논리에서 그걸 밀린 겁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검찰이 딱 목을 쥐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첫째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수사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수사가 이제 경찰이나 이쪽이 무대가 되는 영화에서 클리셰가 있어요. 막 지방 LA 경찰, 뉴욕 경찰이 막 수사하는데 갑자기 FBI가 막 등장해서 뺏어가고 이런 식의 그래서 아니 우리가 수사하는데 왜 위에서 내려가서 뺏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투는 그런 클리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경찰 그다음에 자치 경찰 그다음에 미국은 경찰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경찰들 사이에 관할권이 서로 경합할 때 우선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합할 경우에는 우선권 있는 쪽에서 먼저 가지고 가서 지휘를 하도록 이렇게 위계 질서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하고 지금 이제 중앙수사가 이제 분리됐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개 있는 수사기관들 사이에 서로 관할이 중첩될 경우, 그 다음에 수사권이 누가 수사해야 될 지위가 문제가 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는 이거를 공수처법에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것도 규칙에 따라서 아마 그게 대통령령일 텐데 수사기관에게 다시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갖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와중에 지금 공수처가 조직의 엉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처장, 차장, 그리고 직무대행 이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처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차장도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대행을 김선규 부장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선규 부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번에 고발사주 것도 다 지휘를 하고 이것저것 잘 하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수사 기록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을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됐어요. 이게 지난 6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주지검 검사로 일했던 2014년 11월 목사 B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213쪽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3개월 뒤인 2015년 5월에 사기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던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라는 건데요.
1심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이게 중요한 기밀이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파면이나 뭐 탄핵된 건 아니니까 직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김성규 부장 직무대행이 김성규 차장 직무대행이 나 그러면은 공수처에 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옷을 벗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 지금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된 게 없고 오히려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실제 일을 했던 사람마저 옷을 벗겠다 그러면 공수처는 진짜 이러다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은 첫 수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해요. 김성규 부장 검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던 시절에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미숙하다라고 하니까 그 위험성을 감안하고 등용한 사람이 김진욱 처장이죠. 네. 그 항소 벌금이 2천만 원이라는 건 거의 집행유예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액이죠. 고액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여차지 가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건 다 전 공수처장의 리더십 그리고 조직 운영 능력의 가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또 사람 나가는 거죠. 사람 나가는 거고 사람은 또 줄어드는 거고. 지난번에 한동훈 고발사주 관련해가지고 손준성 검사 했던 그 건 이긴 거는 2심은 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공수처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고 뭐 사실 계속 인력이 충원이 되고 조직도 충분히 충원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면 이게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근데 지금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다 나오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간부급이 지금 나간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이렇게 된 건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법 자체가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공수처를 찍어 누르는 식으로 사실 만들어져 있고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사실 지금 이 상태 이러는 거는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법이 제대로 바뀌기 전까지. 뭐 손준성 부장검사, 죄송합니다. 검사장, 손준성 검사가 항소심 공소 유지에는 그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성규 부장검사가 첫 왔을 때 왜 이런 사건을 기소를 하느냐라면서 유죄에 굉장히 부정적인 공소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있었다고 뭐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원래 법무부 장관 하기 전에 이겨놨던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변호사들 다 해임시키고 이상한 사람들 갖다 놓은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변론활동도 못하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졌잖아요. 법무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 그 수장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막 유죄 났던 것도 뒤집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내 탓이요 소이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공수처란 신생 조직이 검찰에게 견제당할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 신용만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를 출발을 해놓고 후속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고치자?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정치적 이슈로 확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주목도 확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사실 엉망입니다. 이게 법이 엉망이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누더기가 돼서 그렇죠. 대표적인 규정이 여기 공수처 직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 11조 2항을 공수처법 11조 2항이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 직원을 20명으로 법으로 묶어놨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도 직원 숫자를 이렇게 묶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검사는 검사조직법이라는 게 있지만 검사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20명으로 이렇게 조금만 적은 숫자로 법으로 딱 묶어놔서 공수처 직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수사 직원을. 그래서 공수처 처음에 시작할 때 파견 좀 보내달라고 막 구걸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일하는 거 보면 문서 취급 보관 관리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공수처장에서 일할 사람도 지금 법원을 묶여서 못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지금 안 풀어놨어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잘 살아남을지, 공수처장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6일 사표를 다시 제출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는데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와라 이랬더니 나 못 간다 이런 사실을 낸 거거든요. 이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 잘못한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하고. 근데 검찰은 너는 잘못이야. 너는 징계받고 나가야 돼. 너는 스스로 나갈 수도 없어.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옥죄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징계 혐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그 감찰 기록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그건 감찰위원회가 그 보고서 또는 보고서 요지의 뭐 기록을 요약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감찰위원회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뭐 유출을 의도하고 단 것도 아닌데 결국 저는 동기가 이걸 문제 삼은 동기가 뭐였냐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 위반으로 여러 가지 절차 위반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하기 위해서 박은정 검사를 탄압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은정 검사는 진짜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불면증, 뭐 난독증, 뭐 공황 장애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어서 본인이 뭐 전혀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아는데 휴직조차 허용을 안 한 게 병간 휴직조차 허용을 안 해서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조직 일원이었던 사람까지 얼마나 끝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런 게 있었군요. 어쨌든 법무부가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된 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이 박 부장검사와 이성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감찰에 돌입하면서부터인데 이게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자료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정 검사는 사표 여러 번 냈는데 결국 다 반려되고 정치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코멘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져놓고 이거를 지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감사를 진행한 사람까지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지독하게 옛날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뭐 박은정 검사는 제가 봐선 결국은 법정까지 갈 거는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될 거는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전행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거를 지난 정권 때 검찰 개혁에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오히려 검찰이 더 이렇게 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지 좀 근본적인 반성이나 이런 분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